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시험 막판 대상자 이해 및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파트를 맡은 윤선영입니다. 자, 바로 보실게요. 대상자 이해 파트에서는 거의 항상 한 문제씩 나왔죠. 노년기의 특성입니다.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신체적 특성은 세포의 노화,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비가역적 진행이라는 말은 뭡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틀린 질문을 만약에 고르신다 치면 가역적 진행이다 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틀린 걸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심리적 특성, 우울 경향의 증가, 내향성, 조심성은 뭡니까? 다른 말로 신중함. 그 다음에 경직성, 이거는 내가 어떤 결정한 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특성이죠. 어떤 거를 고수한다. 그리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이건 뭡니까? 자아 통합을 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었죠.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을 가지는 경향, 이렇게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특성은 뭡니까?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 상실, 사회적 관계의 위축, 4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 관계의 변화와 노인 부양 문제에서는 빈둥지 증후군이 있었어요. 이거 개념 뭐였을까요? 자녀가 독립을 하여 집을 떠난 뒤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은 빈출이 되는 만큼 잘 외워주셔야 되고, 그만큼 자주 나오는 친구 뭐였습니까? 수정 확대 가족이 있죠. 자,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확대 가족이다. 그리고 고부 갈등은 뭡니까? 여전하다. 고부 갈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서는 조부모가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와 달리 어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사랑만 듬뿍 줄 수 있기 때문에 손자녀는 조부모와 지내면서 엄청나게 이제 긍정적인 자아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는 뭡니까? 심리적인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공유한다. 자, 그리고 또 자주 빈출되어 있는 영역이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파트인데요. 자, 노인 부양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공적 부양은 뭐가 있습니까? 노인 복지 서비스,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 제도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적 부양이 뭡니까? 부양을 개인에게 의존을 시킨다는 말이죠. 노인 본인이나 가족의 부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이건데,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문에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라고 하면 이걸 답으로 골라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틀렸어요.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병존시킨다 라고 하거나, 혹은 과거부터 사적 부양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현대에는 공적 부양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래서 공적 부양 비중을 높인다. 노인 복지 서비스를 확충한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더 넓힌다거나, 혹은 이제 뭐 노인 복지 정책을 더 넓혀 나간다거나, 이런 식의 답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병존한다, 요거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밑에 하나씩 볼게요. 국민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사회보험 제도를 통한 위험 분산 및 소득 재분배를 통한 세대 통합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대 통합이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가 있죠. 젊은 세대는 지금 뭡니까? 자기가 국민연금 낸 거를 우리가 나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못 받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세대 간 위험을 분산하고 소득 재분배를 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노인의 기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을 안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나도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자, 그리고 노인 개인의 경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재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서 경제적 대비라고 하면 개인연금을 병행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회적 재교육 프로그램은 저희와 같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다거나 미래에 카페를 창업하겠다라고 하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미래 대비를 전직 대비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노인 복지 정책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전인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강화시킨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대표적인 노인 돌봄 정책이자 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노인 복지 원칙 한번 볼게요.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내용을 보시면 독립의 원칙 뭘까요? 본인의 소득, 지역사회 지원을 통한 본인이 직접 돈을 벌거나 지역사회가 지원을 해줘서 자, 내가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할 기회를 가지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수강을 하고 가정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참여의 원칙 뭡니까? 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자원봉사도 하고 사회운동도 할 수 있도록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의 원칙 뭡니까? 지역사회의 보살핌, 건강 서비스, 사회법률 서비스, 시설에서의 인권 및 자유를 보장받는 것. 그래서 건강 서비스나 사회법률 서비스에 접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뭔가 필요한 권리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 실현의 원칙 뭡니까? 노인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갖고 교육이나 문화, 정신적 자원이나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존엄의 원칙,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본인이 나이가 들었음을 이유로, 몸이 아픔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인복지 원칙은 안에 해당하는 이제 이 내용을 주고 어떤 원칙인지 고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원칙을 주고 안에 내용을 고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복지사업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2개만 가져와 봤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랑 치매 안심센터 가져왔는데,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보면 학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 권익을 보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었고요. 치매 안심센터는 뭡니까?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죠.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조기 검진, 1:1 사례 관리, 치매 단기 쉼터 및 치매 카페를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이었고요. 자,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넘어가 보실게요. 장기요양보험 제도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항상 나오는 파트입니다. 목적을 한번 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 급여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겠죠?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뭡니까? 그 가족의 부담도 경감한데요. 그래서 목적은 크게 2가지예요.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의 대상자에게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하나, 대상자의 케어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의 부담 경감입니다. 자, 우리 노인 학대 파트에 가면 또 나올 텐데요. 부양 의무자의 부양 부담이 증가할수록 노인 학대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그 가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 대상자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의 목적은 아주 중요합니다. 잘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사업,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빈출이 되죠. 아주 시험 지뢰밭이에요. 자, 봅니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건강보험공단. 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사업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걸 시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누가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거를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탁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이죠. 그래서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건강보험에 다 가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입자는 국민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자, 장기요양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대상자는 누구인가? 자, 한번 보면 자, 65세 이상인 자, 자,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거 예시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었다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다. 그러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65세 미만이고 노인성 질병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됐는지 그런 건 보지 않겠다는 거죠. 65세 미만이면 무조건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일단 그 이후에 거동이 불편한지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운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등급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65세 이상이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65세 미만이면 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 이 요건을 보기 전에 무조건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그 다음 요건인 거동, 치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등급을 내준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밑에 한번 볼게요. 거동이 불편한 70세 남자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70세네요? 그럼 65세 이상이죠. 노인성 질환이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거동이 불편해서 이분은 대상자가 될 수 있겠구나. O 해주시면 됩니다. 자, 55세 치매 여성. 자, 이분은 65세가 안 됐어요. 근데 치매를 가지고 있네요. 노인성 질병이 있죠. 그러니까 자,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었다는 요건 자체가 지금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근데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70세 남자는 뭡니까? 자, 우리 아셔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대상자 판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입원 중이다 하고 나왔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체크해 주셔야 돼요. 틀렸다. 그 다음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여성. 자, 백내장 수술 뭡니까? 백내장이 노인성 질환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분은 65세긴 하네요. 그렇지만 뭡니까?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5번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81세 여성. 81세 고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하죠. 그러면 등급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볼게요. 자, 우리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누구한테 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건강보험 공단에 인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인정 신청을 한다 라는 거를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인정 신청 누가 하냐? 누가 하는지를 한번 보면 65세 이상 노인, 우리 아까 그 대상자 요건 기억나시죠? 65세 이상 노인이면 노인성 질환이 꼭 없어도 돼요. 혹은 65세 미만이지만
의사, 한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어떤 소견서입니까? 노인성 질환이 있다는 거겠죠. 그 노인성 질환이 있다는 소견서를 첨부를 해서 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본인, 가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가능하다. 자, 근데 여기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동의가 필요하다. 누구의? 본인이나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에요. 자, 이거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누굽니까? 본인 스스로 등급 신청을 공단에 할 수도 있고 가족이 해줄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 동거인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해관계인이 해줄 수도 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보고 가족이나 이해관계인 혹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급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화가 오죠. 공단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 아버님 다음 주에 정도에 방문할 생각인데 시간 괜찮으십니까? 하고 약속을 잡고 방문 조사가 와요. 자,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했으니까 공단 직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공단 직원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에요. 그리고 이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소지한 공단 직원이고 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인 거죠. 그러면은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육,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을 소지를 하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공단 직원이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냐?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는 뭡니까? 체크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항목들이 있고 뭐 화장실 갔다 와보세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인정조사표를 가져와가지고 어르신 상태가 실질적으로 어떤지 기능적인 측면들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공단 친정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공단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까 방문조사 인정조사표 있잖아요. 그거를 컴퓨터에 이제 클릭 해가지고 입력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1차 판정을 해줘요. 장기요양 1차 판정을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리고 자, 아까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에 방문을 했잖아요. 방문 조사를 가서 집에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르신 제가 집에 가면 친정에 들어가면 문자가 하나 올 겁니다. 그 문자에 장기요양 인정 번호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떤 번호가 올 텐데 이 번호를 보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요양 인정 번호는 아니고 그냥 번호를 보고 자, 그러면 그 번호를 가지고 의사한테 가야 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랑 아까 1차 판정 결과 있죠?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누가 합니까? 등급판정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등판위가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 직원이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더라. 자, 이때 최종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가 되더라.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등급 판정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나오는데 자, 어떤 등급이 있습니까? 1에서 5등급까지가 우리 장기요양 등급이죠. 자, 그래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는 1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는 2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는 3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는 4등급, 그리고 치매 등급은 5등급이에요. 자, 그래서 전상, 부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등급을 외우실 때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1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2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3등급,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4등급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등급은 치매 등급이더라.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우리가 그 등급 신청을 공단에 했어요. 그러면은 방문조사가 나온다 했죠. 방문조사를 하고 나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뭡니까? 공단 직원이 그 1차 컴퓨터 프로그램 판정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두 개를 종합을 해가지고
최종 등급을 판정을 한다 했어요. 그러면 1에서 5등급까지 등급이 있었죠. 이 판정 결과를 통보하는데, 자, 누구한테 통보를 할까요?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오냐면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직접 가져가시겠어요? 하는데 장기요양 인정서랑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이 두 개를 줘요. 또 한 개가 더 있는데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이를 준비를 해서 주는 거예요. 자, 장기요양 인정서 먼저 볼게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그 다음에 장기요양 서비스 필요, 안내사항, 이렇게 5가지가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정서는 뭐다? 인정서의 인적사항, 유효기간, 급여 종류와 내용, 그 다음에 장기요양 서비스 필요 안내사항, 요렇게 들어있더라. 자, 근데 뭡니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뭡니까? 자, 이용 한도액,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급여 이용 한도액이 나오고 본인 부담률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면 장기요양 인정서는 기본 인적 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 등급 받았다, 요런 거예요. 근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본인 부담률이나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횟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본인 부담률은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에 있다. 개장기. 자, 그리고 인정서에는 뭐다? 인적사항하고 안내사항 이런 게 들어있다. 그래서 헷갈릴 때는 인정서에는 인적사항, 그 다음에 안내사항, 안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개인이니까 본인 부담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이용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 종류와 횟수, 비용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뭐 대상자 및 가족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 말은 뭡니까? 장기요양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계장기를 참고해가지고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워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최소 유효기간은 지금 보면 2년, 우리 2년으로 개정된 지, 법 개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요양 인정을 받고 갱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갱신은 뭡니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만료되기 전에 서비스를 좀 연속적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갱신이라는 걸 이용을 하도록 해서 다시 등급을 받는데 서비스의 끊김이 없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갱신 제도를 두고 있고, 갱신은 그래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90일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왜 30일 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까? 등급이 다시 나오려면 어차피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30일 전까지 신청을 안 해버리면 결국 등급을 다시 받는 데까지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전까지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갱신 특례가 있는데요. 1등급이 또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4년으로 늘어납니다. 2등급이 또 2등급을 받으면 3년으로 늘어나고요. 3등급이 3등급을, 4등급이 또 4등급을 받으면 3년으로 얘도 늘어나요. 근데 5등급이 또 5등급을 갱신할 때 받아버렸다. 그러면은 유효기간이 2년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1등급하고 5등급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1등급하고 5등급만 외워주셔가지고 갱신할 때 갱신 특례가 이렇게 있더라. 나머지 2등급이 2등급으로, 3등급이 3등급으로, 4등급이 4등급으로 갈 때는 3년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의 신청이 있단 말이죠. 뭔가 나는 이 등급이 탈락이 된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러면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갱신 신청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날짜 잘 외워두시고요. 자, 이어서 보시면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대상자가 등급을 받았을 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요 말입니다. 재가급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있고, 재가급여에서 기억해야 할 친구가 누가 있었죠? 자, 기억나십니까? 단기 보호다. 자, 재가는 뭡니까? 있을 때 집 가짜 하자.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던지 집에 있으시면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단기 보호는 뭡니까? 기간이 짧죠.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단기 보호는 재가급여에 포함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장점 보겠습니다. 장점 뭡니까?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사생활이 존중된다. 그 다음에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다. 단점은 뭡니까? 단편적인 서비스가 의료면 의료, 간호면 간호, 요양이면 요양, 단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인 서비스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자, 시설급여는 뭐가 있을까요? 볼게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있네요. 공동생활가정은 뭡니까? 9인 이하의 시설을 말을 하죠. 자, 9인 이하다. 자, 장점은 뭡니까? 자, 의료, 간호, 요양, 종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더라. 그리고 단점은 지역사회, 예컨대 가족, 형제, 이웃에서 소외가 된다. 그리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급을 받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급여는 이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체계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서비스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상자가 장기요양 기관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장기요양 기관에게 신청을 한다. 신청. 자, 이때 뭘 가져가야 됩니까? 등급이 일단 나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장기요양 인정서랑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이걸 두 개를 가져가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자, 뭐를 참고해서 우리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할 때 배웠죠? 본인 부담률도 나와 있었지만 뭡니까? 공단에서 이제 장기요양 기관이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지침이 되는 자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목적이, 위한 것에 그 목적이 포함이 되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를 해가지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서비스 신청이 아까 대상자로부터 들어왔죠. 그러면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기관에서 어르신 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상태나 욕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장기를 참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거에 기반을 해서 요구평가, 기능상태 평가에 기반을 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서비스 제공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계약은 누구랑 누가 체결을 하는 겁니까? 대상자와 장기요양 기관이 체결을 하는 거죠. 자,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요양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돼요. 장기요양 요원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우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고, 필요하면 시설장의 상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요양요원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이 서비스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상자와 장기요양 기관이 서비스를 종료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서비스 종료를 누가 원하지 않는다면 종료가 되지 않고 쭉 이어지고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서비스를 대상자가 신청을 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장기요양 기관에서 수립을 한 다음 대상자와 장기요양 기관이 그 수립된 제공 계획에 기반을 해가지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체결한 뒤에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제공을 하면 장기요양 기관에서 이제 제공된 서비스를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서비스가 계속되거나 이제 대상자가 돌아가신다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종료가 되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서비스들은 어디서 이제 재원이 마련되어 가지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면은 국가 지원, 보험료, 본인 일부 부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국가 지원은 뭡니까? 국가에서 거둔 조세로 일부 충당을 하게 됩니다. 한 20% 정도. 전체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한 20% 정도를 국가 지원을 받아서 충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험료는 뭐냐면요.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지 않습니까? 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몰랐지만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으니 통합 같이 징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계는 분리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통합징수하고 따로 각각 쓴다. 독립회계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징수되고 독립회계가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한 60% 정도 에서 65% 정도 되는 거예요. 보험료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어요. 본인 부담료가 있는데 이거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컨대 4등급 어르신의 경우에는 작년 2021년 기준으로 118만 9천 원 정도가 총 한도액이었어요. 그럼 118만 9천 원의 본인 일부 부담료는 일단 기본으로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8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러면은 18만 원 정도 내고 주에서 5에서 6일 정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3시간 정도 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이 완화되었죠. 경제적으로도. 자, 그리고 0%인 분들이 있어요. 기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0%다. 근데 기초수급권자인 경우에도 뭡니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서비스 급여 제공 한도가 있죠. 한도를 초과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비급여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계획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또 비급여 항목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전신 마사지를 해달라고 했다. 전신 마사지를 해달라고 한 경우에는 일단 우리 서비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비급여 항목으로 뭔가 제공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공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15%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더라. 그리고 이거는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재원 조달은 금방 뭐였습니까? 보험료, 국가 지원,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부담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비용 청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장기요양 비용 청구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서비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제공이 되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서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월급을 주고 막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서비스 전달 체계를 보면 장기 요양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러면은 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 달치를 이제 급여 비용 청구라는 거를 우리가 공단에 해요. 기관에서. 기관은 뭡니까? 시설이나 재가기관을 말하겠죠. 자, 여기서 공단에다가 비용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비용 지급을 장기요양 기관에 합니다. 그럼 이 비용 지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월급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 기관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 자, 이 전달 체계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나 서비스는 없어요. 서비스, 급여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자, 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는 기관이 공단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 지급은 공단이 기관에 한다는 것. 그거를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요양보호 업무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표준 서비스 내용으로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일상생활 서비스랑 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보다 간접적인 서비스예요.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직접적인 서비스라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간접적인 서비스더라. 그래서 보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자, 취사, 장보기, 청소, 주변 정돈, 세탁이라고 하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개인 용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외출 시 동행을 해서 병원, 은행, 관공서를 가거나 개인 용무를 보는 거죠. 자, 대신 일상 업무를 대행해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약을 타오거나 은행 가거나 관공서를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뭡니까?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같이 하거나 대신해 주거나 라고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서 지원 서비스는 뭘까요? 자,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이 있고요. 방문 목욕 서비스는 뭡니까? 가정 내에서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튜브를 들고 가서 목욕 서비스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방문 목욕 차량이 있죠. 아마 이제 1톤 트럭을 개조한 목욕 차량이 아마 길에서 요새 많이 보일 거예요. 차량 내 목욕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2분께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요것도 있죠. 자, 그 다음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행동변화 대처, 요거까지가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제공 가능. 그리고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와 간호처치 서비스는 저희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에 이제 우리 요양보호 업무 범위가 아닌 것,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거나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가 우리 업무 범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기능회복이나 간호처치 서비스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 제한되는 업무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보겠습니다. 자, 제공 서비스 제공 원칙. 대상자가 가능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만약에 인지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이다. 그러면은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있다, 의료적인 뭔가 처치가 필요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흡인, 비관 삽입, 관장, 돈요, 욕창 관리, 투약 등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 처치는 해야 됩니다. 자,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고, 자,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역할 6가지가 있는데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자, 뭡니까?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럼 정보 전달자 역할은 뭡니까? 자, 대상자의 신체, 심리적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장 관리 책임자,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어떠한 지시사항을 내렸다, 이거를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전달하는 정보 전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서비스 제공 계획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관에. 자, 그 다음에 관찰자 역할. 신체적이나 심리적 증상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관찰을 잘 하고 계셨다가 또 보고를 해야겠죠. 그 다음 말벗. 우리가 의사소통 기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그리고 동기유발자. 대상자가 서비스를 그냥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자, 그 다음 옹호자. 학대를 받는 노인, 소외받는 노인. 그런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지지하고 믿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지금까지가 이제 요양보호 관련 제도 서비스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파트에서는 인권과 직업윤리 파트를 들고 찾아올 거예요.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이것만 보셔도 요양보호 제도 서비스에서는 그래도 2개 이상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이거를 기반으로 조금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